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오라클을 등에 업고 특히 나스닥과 S&P 500을 중심으로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하락으로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AI 중심으로 한 랠리가 다시 연말을 이끄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솔솔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라클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AI 하드웨어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했고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가운데 오라클처럼 확실한 입지를 구축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연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연준 내 여러 가지 이슈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PPI 물가 지표를 받아든 시장은 CPI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밤의 주요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AI주들에 대한 포지션을 높게 가져가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주 성과가 좋을 만한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요약해 보시죠. 그야말로 오라클의 미라클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했던 3대 지수가 이렇게 장중에 약간 하락으로 전환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나스닥 지수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0.04%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에 PPI 발표 직후에는 오늘 장중 기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도 0.3% 플러스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 신고가 기록을 오늘 새로 세웠습니다. 출발 때 이렇게 시장을 견인했던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8월 PPI 물가 지수가 예상 밖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0.1% 감소로 발표가 됐고요. 시장에서 예상됐던 0.3% 증가를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PPI도 마찬가지로 0.1% 감소, 시장에서는 역시나 0.3%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죠. 이제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잘 진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나게 된 건데 따라서 연준이 마음 편하게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내일 발표될 CPI를 통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고 있는 물가의 현황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앞두고 CFRA의 샘 스토발, 오늘 발표된 낮은 PPI 그리고 최근에 잇따라 나오고 있는 부진한 고용 지표들은 연준이 빅컷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옵션 트레이더들이 예상하고 있는 내일 CPI 발표 이후에 시장 변동률은 한 플러스 마이너스 0.7% 정도입니다. 역사적 평균치인 0.9%보다는 적은 변동폭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월가 IB들로부터 이 S&P 500 연말 목표치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부터 간략하게 볼 텐데요. 일단 가장 불리시한 뷰를 새롭게 고쳐 쓴 하우스는 도이체방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6,550에서 이제는 7,000포인트까지 올해 안에 갈 수가 있겠다. 지금 이제 올해가 한 3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3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7% 이상의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웰스파고 측에서는 기존의 6,400에서 6,650, 업사이드는 2%가 살짝 안 되는 수준이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6,450의 수정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만 간밤의 종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여전히 1% 정도 하락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더 긍정적인 시각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가를 보니까 여기 헤드라인에 나와 있다시피 AI 트레이드와 뮤티드된 테리프 임팩트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AI주들의 강세가 생각보다도 더 두드러지고 그런가 하면 관세에 따른 타격은 생각보다 적었다. 이번에 가장 최근 발표된 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기업들이 관세의 영향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시각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M7 빅테크 주들은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부분이 특히 3%대의 급락으로 낙폭이 두드러졌고요. 오늘 다우지수의 약세의 범인이 바로 이 애플이 되겠습니다. 어제 신제품 아이폰 17 공개에 대한 실망 매물이 이틀째 출회되는 양상이었고요. 그 영향을 상쇄시켰던 종목은 바로 오라클이 되겠죠. 어제 실적 발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무려 36%나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특히나 2029년까지 이 매출액이 1,140억 달러까지 폭증할 거다. 이 강력한 가이던스가 주가를 끌어올린 촉매제가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내년도 캐펙스 전망치를 360억 달러로 전망했죠. 이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엔비디아에도 긍정적이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다른 필요한 인프라, 서버 등을 제공하는 밸류체인 종목들의 동반 강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는데요. 엔비디아가 3.8%, 브로드컴이 9.8%, 마이크론이 3.5% 뛰어 올랐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든지 델 테크놀로지스 등의 관련 종목들까지도 시세를 분출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AI 밸류체인 종목들 자세하게 각각의 역할이 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밖의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자면 알파벳 장중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 해지 매력도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그러면서 대장주인 뉴몬트의 주가 역시도 52주 신고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9 회계년도까지 매출액이 1,140억 달러까지 뛸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가이던스의 시사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높은 AI 처리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건설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이 밸류체인 종목들의 동반 강세가 간밤에 연출됐던 이유이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지금 AI 데이터 센터 한 대를 짓는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그 예산 가운데 70%는 엔비디아의 컴퓨터와 칩으로 보통 구성이 되곤 하죠. 주가 강세가 함께 트리거됐던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고요. TSMC 역시도 간밤 4%가량의 급등이었죠. 엔비디아 등의 AI 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간밤 TSMC의 이 실적 결과가 어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 매출이 34% 증가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주가 강세를 견인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엔비디아 칩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장비를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구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ASIC, 맞춤형 AI 칩 설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 그래서 보셨다시피 주가도 급등이었습니다. AMD는 AI용 그래픽 프로세서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의 주요한 경쟁자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유율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주요한 경쟁자. 이렇게 보시면 그 수혜주들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들까지의 주가도 함께 끌어올렸다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최신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공급하는 기업,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와 델의 경우에는 서버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들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두드러지는 상승률을 나타냈던 또 하나의 종목은 바로 코어 위브가 되겠습니다. 네오 클라우드 분야에서 오라클의 주요한 경쟁 업체로 꼽아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이
오라클의 어제 가이던스가 AI 관련 투자가 피크를 지났다라는 우려를 시원하게 해소시켜주면서 밸류체인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양상을 띄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오라클의 실적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제 발표 이후에 정말 많은 하우스들이 오라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멜리우스가 가장 최근에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370까지 목표 주가를 보고 있고요. 시티 측에서 굉장히 불리시하게 내놓고 있죠. 기존의 240에서 $410까지, 캔터 피츠제럴드 측에서도 기존 $271에서 이제는 $400의 신규 수정 목표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내놨던 코멘트들도 이 핵심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가령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전략가는 absolutely staggering, 완전히 충격적이다, 이런 코멘트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웰스파고에서는 AI 트레이드의 모멘텀을 확인시켜주는 중대한 이벤트였다고 오라클의 실적을 평가하고 있고요. 도이체방크 측, 오라클이 AI 인프라 리더 입지를 다시금 부각시켜주는 결과였다라는 평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AI 워크로드의 수익성은 여전히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AI 인프라 시장에서 이 오라클의 점유율이 확장 중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증명되는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오라클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시총 순위에 중대한 변화 사항이 생겼습니다. 오라클이 시총 순위가 무려 4계단이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비자, 일라이 릴리, 월마트, JP모건보다도 더 큰 기업이 되겠고요. 간밤 36% 폭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은 이제 이 9,220억 달러 수준까지도 불어난 상황, 이제 1조 달러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라클의 시총이 하루 만에 불어나게 되면서 오라클의 회장이죠. 레리 앨리스는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1위 부호로 올라섰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라클 내용 정리하고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었습니다. 오라클의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또 한 가지 이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 오픈 AI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앞으로 5년 동안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400조 원대 규모죠. AI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 가운데 하나, 그리고 전력 용량으로 이걸 환산했을 때에는 약 4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 4.5기가와트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측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이슈도 있었는데요. 인력 9,0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연간 약 12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사측의 발표까지 전해지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장중 한때에는 2%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순간도 있었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에 이슈와 실적에 따라 움직였던 종목들 추이의 낙폭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실적 결과 나쁘지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성적표를 함께 열어보시죠. 보시면 매출액이 8.6% 점프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웃도는 31억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EPS 역시 37%대의 성장입니다.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잘 발표가 됐죠. 다만 이것을 이익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시장에서 기대됐던 68센트라고 하는 이 갭 기준 이익을 한참 밑도는 14센트의 EPS를 기록했다라는 평가도 더불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미스가 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 주가의 경우에는 16.6%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35.11달러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비 에비에이션까지 확인해 봅니다. 우버가 내년도 헬리콥터 탑승 서비스를 런칭한다는 발표를 전했는데 이 서비스는 조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조비 에비에이션의 주가 살짝 움직였는데요. 장중에는 1%대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에는 매물 출회가 나타났네요. 1.2% 하락한 13달러 수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 특징주들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오라클을 등에 업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S&P 500의 밸류 부담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4월에 저점을 딛고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오면서 사상 최고치 영역에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는 S&P 500 지수입니다. 자, 이건 이전에 9월 5일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동일한 화면이기도 한데요. S&P 500 내에서 어떤 섹터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상 최고치 영역에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밸류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어닝 비트를 기록하고 있는 확률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비율들을 다시 한번 가늠을 해보면서 지금 실적이 과연 이 밸류를 정당화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에 7년 중앙값은 어닝 비트 기록 비율이 75%,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6%가량으로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났는데 현재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9에서 10%로 나타나고 있고 어닝 비트,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는 비율도 80%가량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듯이 도이체방크가 굉장히 불리시한 연말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7,000포인트 상향 조정이라는 것은 9월을 지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연말에 걸쳐서 계속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의 도전을 거듭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밸류 부담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될까? 그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테크주들의 실적이 압도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반증해주고 있다라는 그래프인데요. S&P 500의 주요 섹터별 실적 발표 결과를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기업들이 지금 비트 비율인 것 같고요. 지금 주황색 비율이 서프라이즈, 파란색 비율이 어닝 미스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의 77%가 비트 나타내고 있고요. 8월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를 나타내고 있는 비율 9에서 10%라고 앞서서 그래프에서도 전해드렸는데 9%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닝 미스를 반증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율은 15%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장 높게 기록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정보기술 섹터라는 거죠. 92%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로 잠시 기억을 좀 돌려보면요. 오라클은 실적 자체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으로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갈 것이고 그로 인한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화되는 섹터일수록 그리고 그를 실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섹터일수록 S&P 500의 밸류 부담을 잘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헬스케어와 금융 섹터는 82.5%의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 발표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경기 소비재, 에너지, 부동산, 소재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도 섹터별 흐름 안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스톰이 다시 증시를 장악하게 될까요? 기업들의 캐펙스 규모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 4개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 한 해 동안의 캐펙스 지출 전망만 들여다보더라도 정말 막대한 금액이 AI 쪽에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어제 오라클 실적 발표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던 것은
오라클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부지라던가 전력에 자기 자본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 형식으로 자본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 대비 이익률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기업과 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자본 지출을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각각 나눠서 분담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ROE를 어떻게 잘 끌어올리는가도 실적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앞으로의 실적 시즌이 전개될 때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될까요? 빠르게 달릴 때는 주의를 살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S&P 500의 장기 주식 위험 프리미엄 ERP 그래프인데요. 주식과 국채의 기대 수익률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RP가 플러스권을 나타낸다면 주식이 채권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거고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을 때는 채권의 매력도가 주식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보통 나타냅니다. 그런데 현재 수치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죠. 0.34로 ERP가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버블닷컴,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에도 ERP가 급락하면서 좀 시장이 위험했던 상황들을 반증하는 모습. 그런데 점차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린 만큼 ERP도 급등하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된다라는 것을 반증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큰 상승을 주었던 시기였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달리는 상황 속에서 장기 주식 위험 프리미엄 자체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왔다고 보고 중국에서 개발 중인 신약의 공급망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항생제와 진통제 등 중국에서 상당 부분 생산되고 있는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미국의 제약산업과 복제약, 최첨단 치료법 등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공급 전반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짚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생물보안법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되는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중국에서 개발한 실험적인 신약 그리고 원료약품의 미국 도입, 사용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중국은 지금 특히 막대한 인구 그리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그 신약 승인 기준의 임상 기준에 부합하는 신약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단한 기반 안에서 계속해서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제네릭 쪽에 집중을 했다면 중국 바이오텍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최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도입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미국 제약사가 중국 바이오텍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면 미국 정부에서 국가안보 기준을 심사할 것이고 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든 타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높은 심사 수수료도 함께 요구하겠다라는 내용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내 필수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생제 그리고 해열제 등에 주로 들어가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이 필수약의 제조 인센티브,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 생산기지 이전 기업의 세금 혜택처럼 국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산 의약품의 미국 진입을 막는 행정명령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여전히 뜨겁게 갈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터 틸은 페이팔과 여러 가지 급등한 기업들의 최초 투자자로도 굉장히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요. 대표적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력이
우려된다. 자국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은 역시 실질적으로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쪽이겠죠.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라던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제약사들은 저렴한 중국 신약을 들여와서 중간체 도입을 해서 약값을 좀 내리고 조금 더 판매량을 더 높여가면서 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중국산 의약품이 제한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라던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기업들이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했던 신약 중에 32%가 중국산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좀 타격이 우려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국내 기업들 가운데 생물보안법 통과 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사실 오랫동안 논의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을 텐데요. 중국의 우시앱텍이 제한을 받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크게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 쪽에서도 CDMO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뭔가 인도와 그렇게 원활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미국 행정부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걸 발판으로 해서 글로벌 CDMO 점유율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 밖에도 ST팜, 바이넥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수주 모멘텀 조금 더 확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는 만큼 국내 관련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새롭게 상장한 클라르나 이야기입니다. 스웨덴 온라인 대출 플랫폼 클라르나는 현지 시간 9일 기업 공개 공모가를 주당 $40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제시한 $35에서 $37 범위를 웃도는 수준으로 기업 가치는 약 $150억, 우리 돈 약 20조 원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IPO로 클라르나는 총 $13억 7천만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약 $11억 7천만 달러는 기존 주주들의 구주 매출이고 $2억 달러가 회사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클라르나는 대표적인 선구매 후 결제 BNPL 서비스 기업으로 최근에는 디지털 소매은행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은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가 새롭게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S&P 500 편입 이슈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클라르나와 지금 비견할 수 있는 최근에 그래도 좀 핫했던 종목으로는 업폼홀딩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BNPL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업폼의 실적으로 잠시 시간을 좀 돌려보면 업폼이 이 BNPL을 기반으로 한 대출 서비스에 가입 급증으로 인해서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업펌의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를 최근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 최대 BNPL 업체로 지금 현재 북미 시장에서도 꽤나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 앱과 결제 서비스를 결합해서 데이터 기반의 추천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광고 효율을 높여서 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죠. 다만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2022년, 2023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클라르나의 간밤 주가 흐름을 보시죠. 보통 나스닥 상장 첫날에는 좀 거래가 늦게 시작이 됩니다. 급등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장 예상은 한 $35에서 $37 선에서 IPO 가격이 책정될 걸로 봤거든요. 근데 주당 $40로 책정이 되면서 높은 공모 경쟁률을 반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약 $151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상장이 됐습니다. 간밤 주가는 아주 폭발적이진 않았고요. 시간 외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BNPL 시장이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미국 기업은 아닙니다만 클라르나의 주가 흐름도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